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유부녀입니다. 결혼을 약간 서둘러 했어요. 남편과 연애를 꽤나 길게 한 편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결혼해버린 거 있죠? 원래는 30 중반 넘어서 할 생각이었으나 갑자기 30에 딱 결혼하자고 완강하게 말하는 남편의 고집에 순식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결혼이란 게 한쪽에서 완강하게 밀어붙여야 할 수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정말 그렇구나를 실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 나이로는 아직도 20대였을 때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었으니 문제될 건 없었죠. 결혼을 하고서도 크게 달라진 것도 없었고 괜찮았어요. 다만 약속은 하나 했습니다. 아직은 아이를 낳아 키울 자신이 없으니 조금 더 신혼을 즐기다 아이를 생각해 보자고 남편에게 말을 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도 동의를 해줘서 저희는 최소 2년 정도는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했으나 아직 부모가 될 준비까지는 하지 못했기에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이런 저희의 마인드를 시모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상관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낳아 키우는 건 저희 부부인데 저희가 적절한 시점을 찾아서 저희가 낳는 게 맞지 시모 눈치를 보면 낳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특히나 저희 친정 부모님도 아이는 아직 낳지 말라고 오히려 더 완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까지 낳게 되면 이도저도 못하고 딱 발목 껴서 힘드니까 조금 더 제 일에 집중하고 성장한 후에 신혼도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낳아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부모님의 진심 어린 조언을 참고하여 결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더 솔직히 주변에 먼저 간 친구들을 보고 느꼈거든요. 아기를 키우는 친구들을 보면 행복함도 보이고 너무 부럽고 예뻐 보이지만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때로는 제게 전화를 걸어 울고불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안쓰럽기도 했고, 그런 친구들에게 뭔가 힘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에 미안하기도 해서 마음이 참 씁쓸했죠. 한때는 다 같이 청춘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엄마가 된 친구들을 보면 참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고, 그래서 더욱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온한 제 결혼 생활에 폭탄 하나가 펑 하고 터졌어요. 그건 바로 신우였죠. 신우는 20대 중반이었고 취준생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취준생이었지 반백수로 시모에게 용돈 타서 놀고 먹는 백수였어요. 놀기 좋아하고 꾸미는 걸 좋아하는 철부지 신우가 임신을 한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남편과 함께 부랴부랴 시댁으로 갔고, 시모는 머리를 싸매고 누워서 아이고만을 수천 번 말하며 땅을 치고 신우와 신우 남자친구는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죠. 상황이 이러니 전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여기서 말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가 독박 쓰기 십상이니 말입니다. 한참 동안 멍하니 한숨만 쉬던 저희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이성윤, 네가 대답해봐. 임신을 했고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는 말이야? 네가 지금 돈을 벌기를 하냐? 뭘 하냐? 네 밥벌이도 못하는 애가 애를 낳겠다고? 어디서 뭐 먹고 어떻게 살 건데? 네 남자친구도 똑같은 상황 아니야? 끼리끼리 만난 거 아니냐고. 말 함부로 하지 마. 오빠가 배달일 시작하기로 했고 그거 시작하면 일은 힘들어도 돈 많이 벌 수 있대. 그럼 우리 세 식구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어. 그치만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서 대출 알아보긴 할 건데 그것도 쉽지가 않거든. 만약 대출도 안 나오면 그건 오빠가 좀 도와줘. 내가 왜? 사고를 네가 쳤으면서 내가 왜 도와줘? 네가 애도 아니고 사고를 쳤으면 책임질 줄도 알아야지. 이제는 제발 철 좀 들어라. 그냥 딱 말할게. 애를 낳아서 키우든 결혼하든 말든 알아서 해. 막말로 네 인생인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겠어? 그치? 근데 대신 말 그대로 네 인생이니까 오빠고 엄마고 세연이고 그 누구한테도 손 벌리지 말고 니네 둘이 알아서 살아. 하, 오빠 어떻게 사냐고. 한 푼도 없는데. 그럴 각오도 없으면 수술해. 딱 여기까지야. 더 이상 말 안 해. 엄마도 더 이상 말하지 마. 뭐하러 상대해. 냅둬. 지 인생인데 뭐하러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어. 저희 남편은
굉장히 완강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말할 줄 몰라서 놀랐는데 신우는 더 놀랐겠죠. 그래서일까요? 바로 눈물을 쏟아버리더라고요. 신우가 울자 옆에 있던 신우 남자친구는 어쩔 줄을 몰라하며 눈물을 막 닦아줬고 어렵사리 입을 열었죠.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라도 저희 같은 상황에 애를 낳아 키우겠다고 하면 한심하고 철없어 보일 것 같아요. 그치만 죽을 힘 다해 노력할 겁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제가 못 먹고 제가 찌질하게 살지언정 성윤이랑 애기는 최고로 살 수 있도록 저 그렇게 살게요. 믿어주세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나름 번지르르 하게 누가 못하냐 너 네가 한 말 못 지키면 어쩔 건데 어쩔 거야? 제 자신을 걸고 맹세할게요. 믿어주세요. 결국 허락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 허락 아닌 허락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신우는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다 돈이죠. 이것도 저것도 다 돈이기 때문에 돈 없으면 진짜 힘든 게 결혼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혼에는 정말 돈 빼고 다 있었으니 하나부터 열까지 서로 너무 힘든 상황이 놓이게 된 겁니다. 축의금 개념으로 돈을 얼마 줘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기대하고 어려울 때마다 손 벌리는 습관 생길 것 같다고 그냥 100만 원 하자고 하더군요. 둘이 50만 원씩 말이죠. 그 말에 오케이 했고 정말 딱 둘이 50만 원씩만 내고 말았습니다. 추후에 그걸 안 신우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동생이 둘도 셋도 아니고 하나인데 어떻게 50만 원만 낼 수가 있냐면서 친오빠 맞냐고 막 따져 물었고 남편은 기분 더러우면 그 50만 원도 다시 보내라며 계좌번호를 카톡으로 보내버렸죠. 전 이렇게 완강한 남편의 모습을 처음 봐서 놀래기도 했지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믿음이 갔다고 해야 할까요? 저 몰래 신우를 도와주거나 신우네랑 엮여서 돈으로 고치할 분일은 없겠다 싶었죠. 그렇게 시끌시끌했던 신우의 폭탄 사건도 흘러가고 신우는 아이를 낳았어요. 과정이 뭐였든 간에 태어나고 보니 너무 예쁜 아이였고 신우도 남편도 아이는 예뻐라 했죠. 저 역시 시조카는 너무 예뻤습니다. 그러나 신우는 아이 출산하고서도 여전히 철이 없었어요. 신우 남편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배달 일을 거의 하루 종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돈을 유흥과 친구들과 놀면서 쇼핑하는 데 쓰던 신우였죠. 본인이 애를 낳고 육아만 하다 보니 산후 우울증이 온 것 같다면서 스트레스가 과해서 이렇게라도 풀어야 한다고 하는데 참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신우였다면 하루 종일 거의 일만 하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서 애 보느라 힘들어도 힘들다는 내색도 못할 것 같아요. 그뿐이겠습니까?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그 시간이라도 편히 쉬라고 자리를 비켜주곤 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신우는 신우 남편이 집에 오면 때는 바로 이때다 싶었는지 곧장 얘를 맡겨두고 나가서 놀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돈 벌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당장 집에 들어오라고 본인 약속이 있다고 애보라고 하던 철부지였죠. 배달이란 게 야식, 저녁이 피크타임이 있잖아요. 그때가 단가도 더 높아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꼭 그 시간에 일을 하던 사람인데 본인이 놀려고 들어오라니요. 가끔 신혼회를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만 했습니다. 시모가 저희 집에 반찬을 주고 가면 저희가 또 신혼회 가서 전달을 해줘야 했거든요. 저희 집이 중간이라서 시모가 늘 저희 거랑 신우꾸를 저희 집에 주셨죠. 그렇게 신혼회를 가보면 늘 신우 남편이 애를 보고 있고 신우는 나가 있거나 자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저희 남편은 속에서 천불이 난다며 미치려고 했어요. 결국은 이날도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갔는데 뻗어서 잔다는 신우를 확인하러 방문을 확 열었는데 방 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자 남편이 화가 잔뜩 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폭발하고야 말았죠. 야 이성윤, 너 안 일어나? 네가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돈도 안 버는 게 하루 종일 일하는 남편한테 애 맡기고 밤새 술 처마시고 자빠져 사는 게 맞냐 지금? 쪽팔려 죽겠네. 진짜 너 정신 안 차릴래 진짜? 그렇게 애 낳고 싶다며. 그래서 애 낳았는데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이 굴 거야? 야, 좀 냅둬. 우리가 어떻게 살든 뭔 상관인데. 그래,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왜 자꾸 눈에 거슬리냐고. 그니까 짜증나게. 너 경고하는데 다음에 왔는데도 이따구로 살고 있기만 해봐. 그땐 오빠가 말로 안 끝내? 안 일어나? 남편의 성화에 신우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고 한참 서로를 노려봤죠. 신우의 남편은 체격이 좋은 편이었는데 세상에 고생은 얼마나 한 건지 살이 쭉 빠졌더라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내내 일만 하고 제대로 밥도 못 얻어 먹었을 테니 살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걸 생각해보면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신우 남편이랑 그리 친한 건 아니었지만 가끔씩 챙겨주곤 했어요. 뭐 특별하게는 아니어도 배달하면서 간편하게 먹으라고 견과류나 건강바, 건강즙 그런 것들을 사서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먹어야 버티며 살겠다 싶더라고요. 신혼회를 다녀오고 나면 남편은 화가 잔뜩 나 있었고 저 역시 속이 답답했어요. 늘 이날은 남편과 둘이 소주 한잔을 했고 참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쟤는 언제 철들려나? 아니 얘를 낳았으면 이제는 정신 차릴 때 아닌가? 어떻게 아직도 저러냐고. 내 동생이지만 진짜 쪽팔리고 너무 싫다. 나도 이렇게 화나는데 당신은 오죽하겠어? 그런데 화만 내지 말고 해결 방안을 제대로 던져줘봐. 그렇게 윽박지르고 무시하고 화만 내니까 아가씨가 당신 말하면 말 자체를 안 듣는 걸 수도 있어. 정말 친오빠로서 걱정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풍겨주면서 한번 조언을 해줘봐. 그런가? 근데 보면 열받는 거 어째? 물론 열이 받지. 그렇다고 해서 매번 그렇게 화만 낼 수는 없잖아. 하루라도 빨리 철들게 해야 우리도 편하지. 전 이날 남편을 설득시켰습니다. 그간 남편과 신우가 대화하는 방식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본 결과 남편은 늘 화를 내기 바쁘고 그런 남편의 말을 귓등으로 듣지도 않았던 신우의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할 수 있도록 천천히 다가가라고 말을 해줬어요. 결국 신우가 남편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저희 부부가 편해지니까요. 그런데 이 와중에 신우네가 둘째를 가졌네요. 속이 터지다 못해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푼수 같은 시모는 그러더군요. 아유, 우리 장서방이 젊어서 그런가? 아주 한방이야, 한방. 니들이 짱이다. 아주 그냥 장서방 돈 많이 벌어야겠어. 예, 그쵸, 장모님. 그래서 투자 벌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생활력도 좋고 아무튼 이뻐 죽겠어, 정말. 차라리 그렇게 젊을 때 후딱 나와서 빨리 키우고 나중에 둘이 편하게 여행 다니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 그건 맞는데 겨우 살 좀 빼나 싶었더니 또 찌겠어. 내 몸매 완전 망가질까봐 걱정이야. 그것뿐이야? 이제 겨우 술맛 좀 봤는데 또 금주네. 넌 지금 걱정되는 게 네 몸이랑 술뿐이야? 얘 하나 키우는 것도 허덕이고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면서 연년생으로 둘을 어떻게 키우려고 대책도 없이 임신을 했냐? 니네는 피임도 모르냐? 오빠, 말 좀 가려서 해. 여동생 앞에서 피임이네 뭐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니? 여동생이 오빠 앞에서 지금 그런 모습 보이는 건 맞고? 모르겠다. 내가 정말 너한테 오빠로서 어떻게든 바로잡아 주려고 노력해보려고 했는데 난 포기고 너 오빠가 했던 말이나 잘 기억해. 손 절대 벌리지 마. 걱정 마. 죽어도 오빠한테는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해. 진짜 재수없어. 그렇게 둘째 임신을 한 신우는 술도 못 마시고 친구들을 만나기도 어려워지니 자꾸 저희 집에 놀러왔어요. 놀러와서는 속 시끄러운 얘기만 늘어놓았죠. 새언니 보면 참 부러워요. 여유도 있고 집도 넓고 나도 이런 아파트에서 살고 싶었는데 우리 집은 좁아 터졌지. 엘베도 없는 빌라지. 애들이고 맨날 계단 올라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 네. 부럽다 정말. 언니는 애기 언제 낳아요? 글쎄요. 아니, 노산 아닌가? 그렇게 미뤄도 낳을 수 있어요? 알아서 할게요. 뭐 알아서 하겠죠.
근데 그러다 애 못 가져요. 얼른 노력이라도 해요. 누구는 애 자꾸 생겨서 문제고 누구는 노선이라 문제네요. 신우는 본인 팔자와 제 팔자를 비교하면서 부럽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이나 좋은 물건, 소품, 가구들을 보며 얼마냐 예쁘다 늘 그랬죠. 그러면서 늘 마지막은 젊은 거에 대한 부심이 있는 건지 전 노선이라 어쩌냐고 마무리를 하더군요. 그러나 타격감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정말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노선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 눈에는 신우가 한심하다 못해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을 굳이 듣고 싶지도 않았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철부지 신우는 결국 둘째를 낳고 어느 정도 산후조리를 한 후 다시 시작되었어요. 시모에게 대놓고 애 둘을 맡기고 놀러 다녔습니다. 10달 동안 술도 한 모금 못 마시고 힘들었으니 놀 자유가 있다고 말하며 외박도 서슴없이 했다고 해요. 오죽했으면 신우 남편이 저희 남편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일을 가야 하는데 연락도 안 받고 외박을 해버렸다고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이죠.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고 신우가 대체 어디 있을까 추적하다 혹시나 싶어 신우 SNS를 들어가 보니 어디에 있는지를 알겠더군요. 남편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거기로 출동했고 바로 신우를 데리고 신우네로 끌고 갔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났죠. 네가 낳은 애들을 왜 자꾸 이리저리 내팽개치고 놀러다녀? 네가 그러고도 애들 엄마냐? 너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어쩜 이렇게 철이 없냐? 너 이러다 이혼당해. 정신 차려. 진짜로 내가 네 남편이었잖아. 나 그랬으면 진작에 너 같은 거랑 이혼했다고. 알아? 야, 네가 오빠면 다야? 진짜 짜증나게. 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야? 엄마가 봐준다고 했고 내가 내 새끼들 지들 아빠한테 맡겨두고 좀 친구 만나고 온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인데. 넌 네 남편 불쌍하지도 않냐? 살이 빠지다 못해 해골 같더라. 어? 쉬고 싶다도 아니고 돈 벌러 가야 하는데 네가 안 온다잖냐. 해도 너무하다. 너 진짜 사람이냐? 이날 남편은 시모에게도 전화해서 난리를 쳤어요. 애들 봐주면 가만 안 둔다고, 시모도 보러 안 간다고 말이죠. 결국 이후로 시모는 시조카드를 절대 봐줄 수 없게 되었고 신우는 발만 동동 굴리게 된 겁니다. 근데 신우가 머리를 쓰는 게 갑자기 얘 둘을 데리고 저희 집에 와서는 밥을 같이 먹으러 왔다고 하더니만 얘들만 두고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왔죠. 새언니 놀랬죠? 근데 진짜 딱 3시간만 부탁해요. 진짜 급해서 그래요. 네? 애들 낮잠 잘 시간이라 할 것도 없거든요. 아가씨,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 애들 기저귀 가는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저한테 얘 둘을 맡기면 어쩌라는 거예요? 당장 다시 와요. 그냥 봐주라고요 좀. 3시간만 부탁해요. 저러고 신우는 전화를 꺼버렸고 전 진짜 얘를 봐본 적이 없어서 아무것도 몰랐기에 결국 시모의 남편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당장 빨리 다 오라고 했죠. 3시간만 있다 오겠다고 했던 신우는 6시간이 지나서야 왔고 저희 집에는 저희 부부 시모, 신우 남편까지 모두 와 있었습니다. 해도 너무했던 신우가 선을 넘은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이 반려견을 키워서 반려견 때문에 홈 카메라가 있는데 그걸 몰랐는지 제 지갑에서 돈을 싹 꺼내가는 모습도 찍혔죠. 이걸 원래 제가 몰랐는데 지갑이 널브러져 있길래 이상하다 싶어 열어보니 분명 전날에 현금을 뽑아뒀는데 한 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설마 하는 마음에 돌려보니 범인은 신우였죠. 이 영상도 모두에게 보여준 상황이었고 신우를 내내 두둔하던 시모 역시도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다며 침묵을 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이를 갈고 있던 남편과 침묵하는 시모, 그리고 정말 절망스러워 보였던 신우 남편의 모습이 짠했죠. 그리고 등장한 신우는 눈치 없이 말을 하더군요. 뭐야? 왜 다 모여있어? 네가 사람이냐? 하다 얘들을 이렇게 두고 가질 않나? 지 새언니 지갑에 손을 대? 너 신고할 거야. 죗값 치러라. 뭔 소리 하는 거야? 돌았니? 그래,
영상 봐봐. 네가 아주 싹 가져가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있으니까 있잖아 성윤아, 어디 가서 내 동생이라고 이제 하지 말아주라. 쪽팔리거든. 그리고 죗값 꼭 치르게 해줄 테니까 기대하고, 넌 마늘을 한 주먹 먹여도 사람 되긴 글렀으니 콩밥이나 처먹어라. 이성윤, 나 너한테 할 만큼 했는데 이제 못하겠는데 어쩌냐? 뭐? 미쳤어? 당신 지금 뭐라는 거야?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우리 애들은 어쩌고? 나 할 말 있어. 사실은 나도 방금 알았는데, 여보, 우리 셋째 생겼더라. 딱 여기까지만 낳고 이제 묶어버리자. 더 이상은 우리도 힘들잖아, 그치? 그리고 나도 이제 그만 밖으로 돌게. 알겠어? 힘들게 해서 미안해. 이제 애가 셋이니까 나도 정신 차릴게. 정말 놀랍다 못해 턱이 빠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직 남아있었죠. 너 그거 오늘 한 거 아니잖아. 내가 이혼하자는 이유가 네가 셋째 임신해서인데. 장서방 대체 그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겐가? 셋째를 임신했는데 이혼을 하자니. 넌 내가 얼마나 호구 같았냐 진짜. 와이프랑 자식 새끼 어떻게든 암 굶기고 먹여 살리겠다고 아둥바둥 혼자 발버둥 치면서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자고 다시 일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넌 밖으로 돌다 못해 몸까지 굴려서 딴 놈 애를 내 애라고 속여? 넌 몰랐지. 나 정관수술했어. 혹시 우리 또 임신할까봐 둘도 힘든데 셋은 진짜 감당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네가 임신을 했더라? 더 말해, 이 더러운 년아. 전 저 말을 듣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남편이 신우의 뺨을 한 대 쳐버리고 신우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대신 사과했어요. 반 죽여버리고 싶은데 산무라 어떻게 하지도 못해서도 미안하다고, 정말 대신 사과한다고 말이죠. 이 와중에 시모도 꼴의 딸이라고 신우편만 들었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유책 배우자인 신우는 상간소송도 당했고 위자료 양육비를 줘야 했습니다. 양육권도 빼앗겼는데 그걸 또 슬퍼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시모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에 정석을 보여라도 주는 듯 딴 놈 애를 가진 신우를 정성으로 보살펴었고, 그런 시모에게 정이 확 떨어져 버린 남편은 시모와 신우 둘 다 살아서는 더 이상 보지 말자고 말한 후 지금껏 단 한 번도 저희를 안 보고 있습니다. 의절한 채 살고 있고 서로의 소식이 전달되지 않도록 완벽히 차단되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혼 직후 신우 남편에게는 저희 부부가 따로 찾아가서 사죄를 다시 한번 했고 시조카드 선물을 잔뜩 사들고 갔죠. 지금도 간간히 시조카드 용돈 선물은 보내줘요. 또 당장 필요한 게 현금일 테니 신우 남편에게 사죄의 의미로 현금을 쥐어줬습니다. 신우 남편은 아이들을 품어주는 좋은 여성분과 재혼을 해서 잘 살고 있고, 신우는 임신한 그 남자에게도 버림을 받아 홀로 애 낳고 살고 있는 것까지가 마지막 소식이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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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고부 갈등의 최고조를 찍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애교를 그냥 넘기지도 못하겠는 극악무도하고 찌질함의 극치이자 산 증인이 우리 시어머니와의 사연을 써보려고요. 저는 시아버지의 주선으로 지금의 남편과 맞선으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건너 아시는 분의 친구분의 아들이 결혼할 색시를 찾고 있단 소리에 아버지가 저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것이었죠. 당시 저는 30대가 넘었었고 제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첫 아이까지 낳았을 때였는지라 아버지가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러다가 딸내미가 노처녀로 늙는 건 아닌가 하면서 저 하나 시집 보내겠다고 참 여기저기 뛰어다니셨는데요. 당시 7급 공무원에다가 시아버지도 공무원으로 부자가 공직을 먹고 있다는 소문이 엄청나게 와전이 되어서는 급기야 대대손손 재경부 행정부에 막대한 파워를 가진 집안이라는 소문이 부풀어져서는 아주 그냥 저희 아버지가 저를 완강히 밀어붙이셨던 것이었죠. 저도 남편과 남편의 집안에 대한 소문을 그렇게 들어버리고 맞선을 보러 나갔기 때문에 살짝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저야 뭐 당시 헤어진 전 남친한테서 상처를 너무 크게 받은 바람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딱히 없는 상태에서 아무 남자나 만나보면 내 기분이라도 좀 풀어보자는 마음에 선자리를 나간다고 했었는데 아버지 말씀으로는 상대방 집안이 너무 좋은 곳이라며 잘 하고 오라고 겁을 잔뜩 주신 바람에 가볍게 해보려 했던 선이 완전히 취업 막바지에 해보는 면접 인터뷰만큼이나 살떨리고 긴장되더라고요. 천만 다행이게도 남편은 제가 예상했던 딱딱하고 지루한 공무원의 모습과는 달리 참 센스가 돋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잘 통했고 무엇보다 둘이서 첫 만남부터 개그 코드가 잘 맞은 덕분에 다음날 연달아 데이트도 순조롭게 하게 되었었고 저와는 달리 당장에 결혼하는 것에 서두름을 느꼈던 남편이 곧장 결혼을 해보자는 말을 꺼낸 바람에 저도 얼떨결에 반대하는 사람이 주변에 하나 없는 환경에서 좋다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저야 뭐 딱히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었고 대단히 잘난 부모를 둔 것도 아니어서 좋은 집안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던 남편을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많이 솔직한 편이라서 남편한테도 직접 그런 말을 했었어요. 내가 듣기로는 당신 집안이 정치적으로 알아주는 집안이라는데 맞냐고 물었고 남편 또한 저에게 껄껄거리며 웃더니 끝내 부정은 하지 않고 우리 집이 너무 잘나면 부담스럽나? 하면서 대답을 회피한 채 제 질문이 맞다는 말을 해버린 바람에 저는 정말로 이 사람이 공직자 집안의 아들이구나 싶어 오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결혼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은 고위 공직자 집안인데 혹은 미래의 우리 아이도 고위 공직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정확하게 했었었고 그래서 저는 의심할 것 없이 그냥 믿어버렸죠. 친정아버지의 말부터 남편의 말까지 다 똑같으니까 어느 누가 의심해보려는 생각을 쉽사리 가지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제게는 제 기준에 가장 적합하고도 오히려 집안을 따져봤을 때는 더욱 좋은 조건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결혼을 한 순간까지도 신부라면 누구나 가져보는 싱숭생숭한 감정을 가지긴 했었지만 동시에 내가 좋은 결정을 한 것이라며 자신감 있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보니 제가 듣고 또 남편을 통해서 직접 알았던 남편의 집안과 남편의 직장은 사뭇 달랐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저희한테 시부모님이 집을 사주긴 했는데 그게 다 대출을 가득 끼고 산 은행의 집이었더라고요. 그것도 대출금을 매달 갚아내야 하는데 시아버지는 고위 공직자는커녕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경비원이셨고 7급 공무원이라던 남편조차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공무원이 되기도 힘들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피 터지게 해야 붙을까 말까 하는 직업이 되었지만 저 결혼할 적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남편과 시아버지가 일하는 동사무소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저 끝자락에 있는 동사무소여서 아무나 그냥 지원해서 인원이 모자른 대로 충원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남자들이 그 많은 대출금을 갚아내는 데는 굉장히 무리가 있었고요. 다달이 벌어오는 돈이 제 월급의 반도 안 되는 남편의 월급에 마냥 의지를 하면서 대출금을 갚아낼 수 없어서 결국 제가 제 돈을 털어 대출금을 갚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결혼 초반부터 왠지 거대한 사기를 당해버린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고 혼돈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것은 그 결혼을 하는데 어찌되었건 저도 남편이 좋다고 결혼을 저 스스로 결심을 했던 것이었으며 남편도 오해를 하게 한 거면 미안했다면서 대출금을 갚아주는데 도와주는 제게 무척이나 고마워했고 또 미안해하는 모습을 팍팍 티내면서 집안에서 거의 기가 죽어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새 정이라도 들어버렸던 것인지 이혼을 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때 진작 남편과 이혼을 못했던 것을 천추의 한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시아버지나 남편이나 기대했던 고위 공직자는 못 되었지만 살다 보면 느낀 것은 이분들이 참 열심히도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어쩌다가 경비에 하시는 일이 고위 공직자라고 와전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본인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며 한번 빼먹지를 않고 사시사철 근실하게 일을 하시는 모습에 제가 다 대단하다고 느낄 정도였고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자극을 받았었는지 남편도 자신의 일에 투정함을 부리지 않은 채 열심히 일하면서 차츰
좋은 가장이 되고자 더 노력을 했습니다. 덕분에 남편과 제가 같이 벌어서 모으는 돈으로 대출금도 차근차근 갚아나갔고 그 사이 딸 둘도 낳아서 보통의 평범한 가정을 무사히 만들어냈어요. 물론 살면서 어떻게 부부가 좋은 일들만 있고 좋은 것들만 나누면서 행복하게 잘 살겠냐마는 저희 부부는 최대한 서로의 화를 덮고자 하는 선에서 대화를 하는 법을 배워나갔고 지금까지도 큰 소리 한번 나누지 않은 채 최대한 갈등은 적게 대화는 더 많이 해보는 자세로 살았어요. 그 효과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저희 부부랑 친하게 지내는 주변 친구 부부들은 저희가 잘 지내면서 하는 그 모습을 배우고 싶다며 많이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희도 자랑이라고 으쓱해 대기보다는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면서 그냥 서로를 한 번 더 배려하고 노력하는 것뿐이라면서 보다 현실적인 말로 부부 상담을 해주고 또 그 상담을 통해서 우리 부부도 함께 치유를 받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야 남편은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혹여나 자기 아빠가 경비원이라고 자기가 겨우 9급 공무원이라고 떠나버리면 어쩌나 싶어서 사실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것에 대해선 최근까지도 저에게 민망하고 또 미안했었고요. 아무튼 처음에 좀 삐그덕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었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자신이 있었는데 이런 저의 마음에 불현듯 위기감을 안겨주는 인물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저희 부부가 잘 지내는 모습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대출금도 척척 갚아내고 아들이랑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딸들까지 낳아버리니 그 모습이 퍽 질투가 나셨나 보더라고요. 아들 부부가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흐뭇하시고 기쁘실 법도 할 텐데 저희 시어머니는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처음 제가 대출금을 제 월급으로 갚아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부터 저한테 우리 아들 기죽이라 시집 왔니? 라고 말씀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대출금을 당장 갚을 만큼의 여유 있는 돈을 벌지 못하고 있고 그 때문에 둘이서 죽어라 벌어 한참 갚아나가야 하는 돈이기에 더 벌고 있는 제가 도와주겠다고 나선 건데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더 돈이 많으니 그까짓 거 내 월급으로 낼게 하면 제가 자기 아들 기를 죽인 듯한 모습으로 보였나 보더군요. 문제는 저는 이렇게 갚아야 하는 빚이 많은 줄도 모르고 시집을 온 어찌 보면 졸지에 집 산다고 빚을 지고 결혼을 해서 저한테 면목없고 염치 없어 하는 남편과 시아버지 앞에서 시어머니는 아주 당연하고 별것 아니라는 듯이 제가 그럴 가치가 있는 애야? 왜 당연한 걸로 미안해? 하며 여러 번 무안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솔직한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남편한테는 마구마구 따져봐도 시어머니한테는 정말 못 그러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옆에서 저 싫다는 쓴소리와 한숨을 푹 쉬면서 얼굴 표정 하나라도 찡그리기 시작하면 막 눈치가 보이고 내가 뭘 더 잘못하진 않았을까 싶어서 가슴 졸이게 되는데 참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시어머니 인상이 정말 무서운 것도 있었고 제가 뭐라 말대꾸라도 하려는 듯 입이 삐쭉 튀어나와 있으면 넌 뭐 할 말이 있니? 네가? 하며 가소롭다는 듯 물어보셔서 제가 그냥 하고자 하는 말도 꾹 삼켜버렸죠. 손녀들은 예쁘신지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도 네 마누라가 여자로 보이냐면서 남자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뭔 개소리를 하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꺼내셨다가 저희 둘째가 할머니 왜 말을 그렇게 해요? 하고 앙칼지게 할머니를 쳐다보며 대화가 끝났어요. 물론 저희 남편도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애들 앞에서 하냐면서 기분 나쁜 티를 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평소대로 아무 소리나 짓거리란 듯이 상관없다는 듯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애초에 며느리에게 시샘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경계를 하셨던 시어머니는 제가 40이 다 넘어서도 그 짓을 변함없이 해드셨습니다. 저 40 되던 그 해에는 남편 생일날 시부모까지 다 집에 모셔서 다 같이 그냥 소박하게 밥을 먹었었는데요. 제가 40이 되었다는 걸 저희 딸한테서 듣고는 입을 쩍 벌리시더니 급기야 그거밖에 안 됐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것보다는 훨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겨우 40이냐고 절 비꼬는 소리였어요. 뭐 그렇게 간단하게 기분을 잡치게 하는 말은 제가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었던지라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남편이 겨우 40인데 엄마는 그 나이 먹고도 그런 말을 기분 나쁘게 해?
라며 무안을 주자 시어머니는 네 마누라 편들다가 언젠가 네 마누라한테 발등 제대로 찍힐 거라면서 억지를 부리셨어요. 제가 조만간 바람이라도 피운다거나 짐 싸서 아이들까지 데리고 이민을 가버리기라도 한다는 듯이 제가 들어도 황당한 말씀을 하신 바람에 제가 참 남편 생일날 결국 눈물을 글썽이다 그 자리에서 더는 못 앉아 있겠다면서 혼자 소주라도 마시려고 딸내미들이랑 집 나가서 집 앞 편의점에서 몇 시간 앉아 있었답니다. 다행히 그 사이 남편이 시부모님을 집으로 보내버렸고 저는 적당히 화장실이 가고 싶었던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뭐가 되었든 참 서럽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정 한번 붙이기 힘든 상대였고 이 집안이 시아버지가 교회를 다녀서 제사가 없는 것이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뿜뿜하곤 했었죠. 그럼에도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이 유일한 자식이었고 집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부모님을 모셔오거나 저희가 시댁에 가서 밥 한 끼 정도는 먹는 일이 좀 잦았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도 딱히 저희는 서울에 살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가 막 터지는 그런 동네도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적 마스크만 쓴 채 전과 다름없는 일상을 유지해갔고 그렇게 저희 가족들이 시댁도 자주 들락날락 했었는데요. 가족들끼리 앉아있다 보면 아이들이 애교를 부리거나 웃게 만들어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님은 그 모습이 또 그렇게 보기 싫으셨나 보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가 앞에서 최신 노래를 막 불러대는 딸아이 동영상을 찍으며 시끌벅적 웃고 있었는데 뒤에서 나타난 시어머니께서 니들은 그 나이에도 같이 웃니? 하면서 별 희한한 부부를 본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급기야 제 남편 옆으로 가 앉더니 네가 참 점잖은 애였는데 하면서 딱하다는 듯 쳐다보는데 그 모습은 마치 제가 남편을 다 버려놨다는 식으로 들리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곧장 저를 쳐다보더니 네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애가 이렇게 변한 건가 보다 하면서 찌쩍거리셨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누구라 할 것 없이 기분이 또 더러워졌는데 도저히 제 입에서 뭐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애들도 있고 시아버지도 있고 여기서 나 하나 미친년 되면 다 괜찮아지는 일일 텐데 그 미친년이 돼보자는 용기가 선뜻 행동으로 옮겨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난 주말에 또 비슷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이 웃고 있을 때마다 옆에 와서 시어머니는 꼭 그만 웃으라는 듯이 말을 툭 끊고는 저희 남편의 관심을 사보겠다며 뜬금없이 손톱깎이를 들고 오셔서는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니 잘라달라고 하신 적이 많았어요.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여러 번 그랬고 그러다가 남편의 시선이 다시금 저희에게 오려고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팔톱도 잘라줘라 하면서 남편을 도로 붙잡기도 하셨었죠. 그 짓을 지난 주말에 시댁에서 다시금 해버리셨답니다. 밥 먹으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얼떨결에 집에서 좀 쉬고 있다가 점심을 먹으러 시댁에 갔어요. 점심을 다 먹고 거실에 모여서 온 가족이 TV를 보는 때 시아버지는 배가 불러 잠이 솔솔 온다며 방 안으로 들어가 잠깐 눈 좀 붙이겠다고 하셨고 시어머니랑 같이 안방에 계시다가 밖으로 나오고 계셨는데 저희가 TV를 보다가 웃긴 장면이 나와서 빵긋 했다가 딸내미가 그걸 흉내낸다고 웃는 바람에 저희 부부가 덩달아 빵 터져버렸었어요. 보통의 어른들이라면 이런 아이들과 부부의 웃음소리를 마냥 듣기 싫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게 또 굉장히 귀에 거슬렸는지 아이고 귀 따갑다 귀 따가워 별나다 별나 하면서 찝쩍거리며 제 신경을 잔뜩 곤두세우더라고요. 처음엔 시아버지가 주무시러 들어가셨으니 저희가 조용해야 한다는 뜻인 줄 알고서 금세 제가 아이들을 진정시키며 조용히 TV를 보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역시나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남편의 옆자리로 쓱 자리를 잡고 앉더니 이내 저를 향해 고개를 빼꼼 내미며 너는 참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힘들겠다 하면서 어디서 또 챙겨왔는지 손톱깎이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남편을 붙잡고는 그 자리에서 뜬금없이 지난주에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며 급기야 남편의 몸을 완전히 자신에게 돌려서는 딱 자신만 바라보도록 만들었고 손톱을 잘라달라며 남편에게 손톱깎이를 건넨 바람에 남편은 급기야 TV 보고 있는데요? 라고 난처해 했다가 시어머니의 찡그러진 표정에 네, 깎아드릴게요 하면서 그걸 손에 쥐었죠. 그런데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남편을 돌려세우고는 한다는 말씀이
넌 네 와이프랑 안 지겹니? 맨날 그렇게 붙어서는? 라면서 얘들 다 있는 앞에서 부부 사이가 안 지겹냐 소리를 하시더니 급기야 저를 또 쓱 쳐다보시더니 곱게 늙을 줄 알았는데 저렇게 늙을 줄 알았음. 내가 맞선 안 보게 하는 건데. 하면서 이번에는 꽤나 센 뻘소리를 해대면서 저를 확 빈정상하게 하더라고요. 아니 너무 평소에도 일관되게 재수가 없었던 분이신지라 제가 그러려니 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애들 앞에서 저런 소리를 대놓고 하시는 건 참는 저도 인정하는 꼴이었는지라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남편이 또 그런 소리를 하냐며 손톱을 그만 깎자고 하자 시어머니는 발톱도 깎아야 한다면서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전 그걸 그냥 두기가 싫었습니다. 보다 강력한 방법을 써보기로 했어요. 남편에게서 손에 들고 있던 손톱깎이를 제가 받아냈어요. 제 손으로 시어머니 발톱 한번 깎아드리지 못했다면서 제가 직접 깎아주겠다며 시어머니 발목을 비틀어 잡아서는 앞바다리를 하고 앉은 제 앞에 갖다 댔고 이내 당황하며 안 잘라도 된다고 다음에 자를 거라고 발을 빼려 하는 시어머니의 다리 위로 급기야 제 다리를 얹어서 완전히 움직이지도 못하게 고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어머님 자릅니다 하고 엄지발톱에 손톱깎이를 들이밀고 싹둑 잘라냈는데 시어머니가 야 이년아 하며 괴성을 질러버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발톱에 새겨져 있는 하얀 그 선보다도 더 깊숙이 미세한 길이었지만 살점에 가까워 잘리면 물만 닿아도 따끔거리고 아파 죽겠을 그 길이까지 아주 그냥 시원하게 싹둑 잘라버린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피도 안 나지만 뭔가 스멀스멀 붉은 피가 발톱 발에 아래까지 퍼져버린 그 발톱을 쥐어 만지면서 아파 죽겠다고 난리를 떠셨고요. 저는 저대로 어머 어머님 죄송해요 하면서 얼굴에 미소 가득 담은 채로 사과를 하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그게 또 혈압 올라 죽겠다며 너 웃어? 웃어? 하면서 화는 내는데 일어서진 못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마저 잘 잘라보겠다고 제 다리에 힘을 더 준 채로 시어머니 다리를 고정시킨 채 손톱깎이를 인해 반대쪽 엄지발가락 앞에다가 바짝 대버리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 다리를 떼어내겠다고 한참을 다리를 치기도 하고 자기 몸을 흔들어대더니 이내 아주 정말 벼락을 맞은 사람 마냥 완전히 아무 행동도 못하게 정지를 시켜버린 후 제가 혹여나 또 다른 엄지발톱에 피를 내버리는 건 아닌지 혹은 따갑고 아파 죽겠을 만큼 바짝 발톱을 잘라내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셨는지 두 눈을 아주 꼭 감으시고는 손에 주먹까지 쥐시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어른은 고문이라도 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옆에서 남편도 제가 불안불안했는지 여보 하면서 저를 진정시키고 있었고 저는 두 눈 꼭 감고 저한테 목숨줄을 맡긴 듯 애처로워하는 시어머니의 나머지 엄지발톱 하나도 아주 남김없이 아주 살점과 발톱 사이에 비는 공간 없이 그 깊숙한 길이까지 싹둑 아주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신나 죽겠다며 잘라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급기야 제가 자른 발톱에 그리고 시뻘겋게 부어오르는 발톱을 쥐어 만지다가 급기야 너무 긴장을 했는지 깊은 탄식을 쏟아내셨고 저희 큰딸은 옆에서 엄마가 고소해하는 표정을 그대로 읽어버린 건지 할머니 눈치를 보다가 절 보며 방긋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의 엄지발톱 두 개를 아주 건드리기만 해도 짜증이 솟구칠 만한 정도로 만들어버린 후에야 제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어머님 이러시니까 발톱을 못 깎겠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앞으로 어머니 손톱 발톱은 제가 다 깎아드릴 테니 남편 그만 부르세요. 하면서 아예 집안에 있던 손톱깎이 통까지 챙겼습니다. 그 사이 발톱에서는 슬슬 시뻘건 피 같은 것이 올라오는 게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걸 제 두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딸내미들이랑 집으로 왔습니다. 네, 저 없는 사이에 발톱은 자르지 말라는 저의 깊은 뜻이었던 것이죠. 시어머니는 며느리 손에 발톱에 아작날 뻔한 사실이 공포스러우셨는지 나가는 저를 그냥 쳐다도 못 보고 발톱만 만지작거리며 넋이 나가 계셨고 남편은 시어머니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야 집 가고 있는 저희 가족을 따라 나서며 아찔했다. 다음엔 그러지 마. 하면서 씁쓸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야 뭐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골탕 한번 먹이고 싶었던 게 목적이었기에 제 목적은 달성을 했고요. 제 손에 시댁의 손톱깎이 통이 있으니 주기적으로
시어머니 손톱발톱에 피내드리러 이거 두고 시댁에 가보려 합니다. 시어머니 저녁 네일샵이라도 만들어드려서 고통의 연속은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2년생 여자입니다. 가족들 간의 일이라 참 부끄럽지만 속풀이하는 심정으로 유튜브에 사연을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함께 일하시는 친정 부모님께서 가게 마감하시면서 입에 욕을 달고 듣는 채널이었는데 그 속에 저희 사연을 보내보게 되어 찹찹하네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이 사연을 계기로 시원하게 욕 한 번 더 하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들어주시는 분들께서도 저희 부모님을 위해 욕 한 바가지 시원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모님은 함께 일을 하시는 동업자이십니다. 10평짜리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주로 고기를 파는 식당인지라 술을 마시려는 단골 손님들이 자주 찾곤 하는 곳이에요. 어찌 보면 식사보다는 술 장사다 보니 오래도록 일을 하시면서 돈은 두 분 노후 준비를 하실 만큼은 벌어놓으셨고, 다만 이번에 코로나로 저희 식당도 타격을 꽤나 많이 입었었어요. 요새 참 부모님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셨습니다. 그 스트레스와 더불어 긴 시간 동안 가게 안에서 알바생은 딱 한 명 고용을 해놓고서 부모님이 번갈아가며 고깃판을 옮기고 부를 때는 작업을 하셨었기 때문에 몸이 참 말이 아니게 망가지셨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늙으셨습니다. 제 눈에 확연히 보이는 부모님의 배로 늘어난 주름들이 참 보기 찹찹하고 힘들더군요. 그래도 꾸준하게 찾아와 주시는 단골 손님들과 저희 친구들이 있어서 부모님은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정 힘들면 자식인 저와 남동생이 용돈을 드리면 되었고 자식에게 좀 기대도 된다고 많이 위로를 해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필요 이상의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은 덜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자식과 주변 사람들의 가게를 찾아가고 도와드리면서 어떻게든 두 분이 행복하게 바라는 마음을 크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의 마음에는 병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아이러니하게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할 말 제때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병만 들어가셨죠. 바로 저희 단골 손님만큼 단골인 양 자주 찾아오셔서는 매출을 늘려주는 듯 싶다가도 매출을 1도 늘려주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만들어버리고 마시는 우리의 술꾼 바로 저희 시아버지 때문이었는데요.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버지와 동갑내기시며 시어머니를 2년 전에 여의고서 혼자서 지내고 계시는 홀아버지이십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 시어머니께서 많이 위독하셨던 상태여서 시아버님이나 남편이 결혼을 서두르면 좋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저는 나이가 어려 당장의 결혼이 참 부담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여일지 모른다는 두 남자분들에 대한 걱정 하나로 결혼을 함께 서두르게 되었는데요. 당시 시아버지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시어머니가 마음 놓고 가실 수 있을 거다 하면서 무척이나 결혼을 해준 저에게 고마워하셨고요.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는 시아버지와 저를 보시며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께서도 나름 흡족해 하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왠지 이게 아파서 웃음을 짓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뭔가 정말로 기분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웃음을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뭔가 시어머니께서 제 앞에서는 말을 굉장히 조심하시고 또 말을 많이 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미안하다는 듯이 제 손을 꾹 잡고는 눈물을 글썽이시는데 참 이게 제가 뭐라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그런 복잡한 모습이었어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는 소박하게 결혼식을 치렀고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 손에서 술을 놓지 않고 통곡을 하시던 시아버지의 모습은 저희 가족들의 마음도 아프게 하셨고 특히 저희 친정아빠는 동갑내기 남자가 벌써 와이프를 잃고서 저렇게 보고 싶어 우는 거라며 남은 시간은 어떻게 조강지쳐 먼저 보내고 씩씩하게 잘 살 수 있겠냐면서 정말 무척이나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에도 저희 친정 부모님은 본인들 가족들이냐 장례 내내 자리를 지키셨고 실제로 시아버지께서도 동갑내기인 저희 아버지한테 많이 의지를 하셨습니다. 우는 것도 꼭 저희 아버지 옆에서 숨어서 우셨고 실제 장례식 비용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조금 모은 것까지 다 저희 아버지가 관리를 하셨고
부조금에서 뺀 나머지 돈을 시아버지 통장에 넣어주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뭐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했지만 아빠는 시아버지 걱정이 되셨는지 우연찮게 봤던 통장 잔고에 안쓰러워하시면서 그 돈으로 혼자서 얼마나 오래 버티며 살런가 하시면서 듣기야 시아버지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으시고는 통장에 돈 1,000만 원을 넣어주셨어요. 어떻게든 당장에는 돈 때문에 겪을지도 모르는 어려움을 최대한 겪지 말고 아내를 잃은 슬픔부터 추스리라는 것이 저희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은 없으셨기에 저희 친정아버지의 뜻을 존중했고 또 속으로는 참 멋진 남자라며 우리 아빠한테 내심 참 감사했어요. 분명 시아버지도 그렇게 느끼셨을 것이고 저희 남편 또한 뒤늦게야 그 사실 알고는 장인어른만한 어른이 또 없다며 몇 번이고 저희 아버지께 감사를 하고 저한테 고마워하고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최대한 표현하라고 했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했고요. 그런데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고 웃긴 게 잘해주면 잘해준다고 호구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믿었던 저희 시아버지와 남편이 말입니다. 저희 아빠가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오라면서 고기를 대접해주겠다고 한번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모시고서 저희 부부가 아빠 식당에 갔었는데요. 시아버님은 고기 3인분을 넘어 무려 6인분을 시키셨고 다 먹지도 못할 것 같다며 그 남은 고기들은 포장을 해달라 하시더군요. 물론 고기와 함께 술도 양껏 드셨고 반찬 리필까지 여러 번 해서 드시고는 마지막 계산할 때 사돈이 사주시는 거죠? 하면서 당당히 계산대를 지나쳐 가셨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가 고기를 대접하겠다고 애초에 부른 건 맞았지만 이게 과연 도움을 꾸준히 받았고 돈 1,000만 원에 고기까지 얻어먹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싶더라고요. 저 같았으면 고기를 적당히 시킨다거나 못해도 돈 5만 원 정도는 그냥 쥐어줄 텐데 말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제가 오버해서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돈 1,000만 원도 저희 아버지가 시아버지 걱정이 그냥 들은 것이고 고기도 사준다고 부른 거니까 몇 인분을 먹던 그건 시아버지의 재량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나 친정아버지는 당황을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다음부터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와이프를 잃은 시아버지 걱정에 끼니 거르지 말고 당분간은 돈 걱정하지 말라고 보냈던 그 돈을 시아버지가 글쎄 친구들과 술 퍼마시고 밥을 쏘고 그것도 모자라 새로운 옷을 사고 남은 돈으로는 주식도 조금 손댔다가 쫄딱 다 써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돈을 다 써버리고 나서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 아버지를 찾으셨다는 겁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말입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엄연히 사돈인데 저희 아버지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신 분께서 저희 아빠를 찾아가서는 돈을 다 써버렸다며 그 돈을 다 써서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식당 안에서 막 하소연을 하면서 우시는 바람에 식당 분위기가 싸해져서 아빠가 억지로 시아버지를 끌고 식당 밖으로 나오셨다고 해요. 밖에서 커피 한 잔 대접해드리면서 마음 달래다가 사위한테 전화를 거셔서 저희 남편이 결국 시아버지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는데 남편의 태도도 좀 웃겼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하는 말인 건지 궁시렁거리면서 그거 참 고기 한 잔은 먹이고 보내주시지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은 고기를 우리 아빠한테 맡겨놓았나요? 돈까지 주고 고기까지 먹여놓은 사돈한테 고마웠다고 마음 따뜻한 분들이라고 감사해하지는 못할 망정 남의 가게에 와서 소란을 피워댄 자기 아빠를 욕하기는커녕 그 와중에 고기 한 잔 먹이지 않았다고 궁시렁대는 남편의 태도에 제가 그만 정이 뚝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 지금 그걸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라고 제가 제대로 화나서 따져물고 들었더니 그제서야 제 화를 가라앉히면서 자기 아빠가 힘들어하셔서 생각이 좀 짧았다며 변명을 하긴 했지만 제겐 그게 그걸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한동안 저한테 친정아버지도 시아버지도 별 말씀이 없어서 전 모두가 각자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로 부모님 식당이 어려워졌을 때 제가 여러 번 일을 도와드릴 겸 기분 전환 시켜드리려고 식당에 간 적이 있었는데 단골 손님들은 그래도 꾸준히 와주셔서 임대료 문제는 걱정이 없는 정도더라고요. 방역에 신경 쓰느라 플라스틱 가림막부터 시작을 해서 저도 제 돈을 투자해 여러 가지로 가게 운영을 도와드렸고 제 친구들도 저희 부모님 가게를 오래 다녔던지라 여러 명이 도와준다고 찾아와서는 고기를 사 먹고 가기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저희 시아버지도 계셨죠. 전과는 달리 친구분들 두어 명을 데리고 오셔서는 술도 많이 마시고 고기도 많이 구워 드셨고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시는 건지 거의 4-5시간 정도를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가시곤 하셨습니다. 워낙 오래도록 자리에 앉아 계셔서 제가 아버님의 마지막 계산하는 모습은 늘 볼 수 없었지만 당연히 친구분들하고 와서 많이 드셨으니까 계산을 하고 가셨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못해도 저희 부모님께서 지인 찬스로 약간의 할인을 해줬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시아버지의 지인들을 포함해 가게를 꾸준히 찾아주는 손님분들과 지인분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부모님 가게에 대한 걱정을 놓아두고 살았습니다. 오로지 부모님의 체력 걱정만을 하면서 제 일이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나면 짬짬이 저는 피크타임에 맞춰서 서빙을 하면서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 설 연휴에 친정에 가려니 엄마가 깊게 한숨을 쉬시면서 그냥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이 보는 게 껄끄럽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껄끄럽다는 남편을 집에 두고 혼자 친정에 찾아갔어요. 저희 시댁은 따로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연휴에 찾아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혼자 집으로 들어오는 저를 보고 엄마는 안도를 하셨는지 소파에 앉히셨는데 남동생이 방에서 나와 저를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누나 그냥 가 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나 없는 사이에 내 남편과 친정 식구들이 싸움이라도 했나 싶어서 앉아보자 못하고 있는 와중에 동생이 재차 말하더라고요. 누나 시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게 망하게 생겼어 라고 말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었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놀래 물으면서 우리 시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냐고 하니 글쎄 동생과 엄마의 입에서는 정말 열불 터지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간 시아버지는 그렇게나 여러 차례 저희 아빠 식당에 와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급기야 혼자가 아니라 지인들까지 매번 데려와서는 그 많은 시간을 먹고 마시고 하셨으면서 단 한 번도 돈을 내지 않았다더군요. 제가 저번에 여기 사연에도 돈 안 내고 친정 식당에서 반찬 싸들고 가는 시댁 식구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남의 일인 줄로만 생각하고 여겼던 몰상식하고 염치 없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니 정말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식당 어려운 줄을 누구보다 아실 양반이 염치 없이 친구까지 데려와서 그 많은 음식들과 술을 그냥 공짜로 지 뱃속에 채워 넣었다니. 그 바람에 저희 가게는 흑자를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적자를 찍게 되었고 기존에 모아뒀던 돈으로 오히려 가게 홍보를 더 하고 어떻게든 빚을 메꿔보며 버텨오고 있었다더군요. 다음 날이면 안 오겠지. 이제는 안 오겠지. 이제는 염치 차리고 계산을 하겠지 하면서 믿고 기다리기를 오래도록 결국 시아버지는 단 한 번도 돈을 내시거나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또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 시아버지기도 하셨고 와이프 여의고 불쌍한 사람이라며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가 주다가 이게 오래도록 지속이 되니 바보처럼 뭐라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만 계셨더라고요. 한마디로 저희 친정부모님은 시아버지가 가장 어려울 때에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도움을 줬던 고마운 사람임에 틀림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호구가 잡혀서는 그냥 시아버지의 비위를 무조건적으로 맞춰드리며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저희 식당에 와서 친구분들과 술을 막 드시다가 술기운이 심해져 정신을 못 차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럴 때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남편이 시아버지를 모시러 왔다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남편은 저희 친정아버지께 지아버지 고깃값과 술값을 대신 결제하기는커녕 그냥 오늘도 아버님 덕분에 저희 아버지가 잘 드셨네요 하면서 지아버지 대신 고맙다는 인사를 뱉어내며 일행들을 차에 태워 유유히 떠났다더군요. 심지어 한 번은 아버님 저희 아버지가 자주 와서 얻어만 먹고 간다고 섭섭하거나 싫으신 건 아니시죠? 아버님 돈 많잖아요 하면서 급기야 자주 오더라도 언제나 환영해주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더군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저희 엄마가 내가 우리 사위 생각해서 그리고 딸 생각해서 참아보려 했는데 너무하지 않나? 지금 사돈님 먹고 마시느라 만들어낸 외상값이 얼마인 줄 아냐? 라고 따졌더니 급기야 저희 남편은 그게 어떻게 외상값이 될 수 있어요? 가족한테 돈돈거리시는 인정 없는 분들이신지 몰랐네요 하면서 오히려 역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 쓰레기 같은 놈이 얻어먹은 주제에 주둥이에 모터를 달았나? 정말 듣고 나니 분이 죽는 줄 알았어요. 생각을 해보니 그동안 여러 차례 남편은 오밤중에 시아버지 전화를 받고서 차를 끌고 데리러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 당연히 제가 잠깐 퇴근하고 저희 식당에서 일을 할 때 봤던 시아버지가 다른 곳에서 이 차를 끝내고서 아들을 대리기사 대신 부른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각까지 저희 식당에 들러붙어서는 공짜로 먹고 마시고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아버지는 밖에서 저를 향해 시아버지와 남편 욕을 해대는 동생을 말리고자 안방에 계시다가 나오셨고, 급기야 내가 니네 남편이랑 시아버지 일로 요즘 머리털이 다 빠졌다 라고 하시는데, 이거 참 이미 호구 잡히신 저희 친정 부모님을 어찌 변신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저를 이만큼이나 기만하고 우습게 여긴 저희 남편과 시아버지를 전 결코 가만히 용서하고 모른 척 넘어갈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제 가정의 가장이고 새로운 가족일지 모르겠으나 이쯤 되니 남편이고 시아버지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들이 주제도 모르고 내 가족들한테서 피눈물 나오게 한 꼴을 제가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당장에 아버지께 가게 매출부 뭐 영수증이고 뭐고 그날 계산하고 남겨놓은 장부를 달라고 말씀드리니 아버지는 이날만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예 새로운 공책 하나를 두고 나오셨어요. 거기엔 아주 빼곡하게 저희 시아버지가 친구분들과 잡수시고 계산 안 했던 그 날짜들과 시간, 가격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급기야 최근 몇 달 동안은 저희 남동생이 두고 볼 수 없다면서 혼자 가게 안에 CCTV 영상을 캡처해서 처음 들어온 시간부터 나가는 시각, 그리고 계산 없이 손인사만 하고 나서는 그 순간까지 모든 걸 영상에 사진으로 남겨서 USB에 담아놨더라고요. 아빠나 남동생이나 뒤에서 속 끓이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소심한 A형들의 뒤끝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절정의 순간이었죠. 그런 소심장의 바톤을 이어받은 전 O형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혈액형이 무슨 소용이겠냐마는 지금껏 그 답답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따져보지 못하고 참고만 있었던 저희 집 부자를 보니 제가 속이 다 답답하고 열불이 나서 싸그리 잡아 욕을 해보려니 혈액형밖에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당장 그 길로 집에 가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들어왔고요. 무슨 일이냐며 저희 친정에 와서 문 열어달라고 말을 해달라며 애걸하는 남편은 매번 무시를 하다가 연휴가 끝나자마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무려 지난 2년간을 걸쳐서 총 2천만 원의 손실을 낸 시아버지는 애초에 돈을 낼 생각도 없이 잘 마셨다, 잘 먹었다는 말을 반복하며 무료로 음식을 취하였기에 일단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그대로 시아버지께 그리고 남편한테 전달을 하면서 감히 며느리 몰래 며느리 집에서 그런 식으로 무전 취식을 했냐? 하면서 당장 갚아내려고 말을 했더니 오히려 예상했던 대로 시아버지를 포함한 남편까지 적반하장으로 나서며 당연히 가족끼리 무료로 얻어먹을 수 있는 게 아니냐며 왜 이리 사람들이 야박하냐는 소리를 해대더군요. 아휴, 한 번 더 살 기회를 줘보려고 했더니만 지발로 지군서를 걷어차는 인정머리 없는 남자 새끼들. 결국 저는 그 통화의 녹음본까지 따서 변호사님께 제출을 했고요. 임의로 외상값을 주지 않은 채무 불이행의 명목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소장은 이미 시아버지 집으로 날아갔고 그와 더불어 제가 더 이상 거지 같은 남편과 살지 못하겠어서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까지 걸어버린 바람에 저희 집과 시댁 둘 다 아주 소장 파티를 했어요. 아주 그냥 여기저기 고소당한 소식이 들려오는 바람에 남편도 거의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였을 거고요. 이혼소송에 놀란 남편은 그제서야 지아버지가 처먹고 남긴 외상값을 일부 변제하겠다고, 그러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막 전화가 왔지만 이미 때는 늦어도 너무 늦어버렸네요. 일부는 무슨, 지금 다 갚고 거기다가 이자를 더해도 봐줄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일부 변제? 아주 그냥 마지막까지 지 돈 덜 써보려고 지랄 꼴값을 떨고 앉아있더라고요. 판결이 나면 돈을 당장 갚아내지 못할 시에는 압류 같은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바라는 것이죠. 부디 시아버지와 남편이 당장 돈을 갚지 못해서 압류를 당하는 수모까지 겪어버리게 하려고 저는 이혼소송부터 먼저 확실하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두 분 모두에게 이혼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버렸고요. 지금 살던 집이야 뭐 저희 부모님 돈이 조금 더 들어간 전세집이었기 때문에 곧 만료되는 계약과 함께 전세금은
처음 그대로 나눠볼 참입니다. 그래봤자 그 돈에서 남편은 제게 위자료를 물고 지아버지 외상값을 물어주느라 한 푼도 못 받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찍을 테지만 돈 하나로 인생 비참해지는 그 순간을 남편과 시아버지가 다시 맞이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악물고 소송을 해보려고 해요. 이쯤 되니 돌아가시기 전 시어머니가 왜 절 그리 불쌍하고 안쓰럽게 보신 건지도 살짝 이해가 가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겠죠. 본인 남편이 염치 없는 머저리 같은 인간이란 것과 지 아들이 지 아빠를 쏙 빼다 닮은 것을 말입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문득 병실에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의 속도 말이 아니었겠다 싶어 차차하고 불쌍하네요. 설지나 복이 굴러들어오긴커녕 박힌 돌을 빼내야 하는 골치 아픈 일의 연속이었지만 저 올해 안에 우리 아빠 가게 외상값 다 받아내고 시아버지랑 남편 이 부자지간 지갑에 1,000원짜리 지폐 한 장도 남기지 않게 탈탈 털어놔 줄 겁니다. 아주 그냥 다 죽었어.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